네. 혹시 뒤에 서 계시는 분도 다 들리실까요? 잘 들리실까요? 네. 어, 50분이 안 돼서 조금 긴장을 놓고 있었는데 한 2분 전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우아콘이라는 그 컨퍼런스의 보안 세션이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분야가 원체 마이너하기도 하고 인기가 그렇게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몰랐는데요. 새삼 보안이 요즘 좀 뜨고 있나라는 희망찬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자료를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AI 시대 서비스 보안 담당자는 어떤 고민들을 할까이고요. 주제 자체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질문, 저한테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 특정 서비스를 보완하는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저 나름의 경험을 좀 이야기로 풀어낸 세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아콘 신청을 하시면 세션을 분명 먼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AI 네이티브 회사를 위한 새로운 항해라던가 AI 데이터 분석과 물어보세, AI 플랫폼 2.0, 우한 형제들 AI PM이 하는 일, 당연해진 디자인 시스템, 뭐 AST와 MCP로 연비네. 여기서 MCP도 AI 쪽이죠. 이 AI라는 주제가 정말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컨퍼런스에 거의 못해도 한 30%에서 40% 정도가 AI와 연결된 주제가 될 정도로요. 그래서 이 AI라는 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지금은 약간 능력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I 사용이 우려되는 게 보통 보안팀이거든요. 보안팀은 막 AI를 쓰는 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쓰지 마세요라고 금지만 시키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발전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AI를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정도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이 사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권현준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엔지니어라고 굉장히 장황하게 써놨지만 뭐 서비스 보안 담당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한형제들 SOC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오펜시브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연구하고 있는 팀의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 책도 몇 개 썼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자랑 장표를 제가 굳이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강의를 해도 될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금은 말씀드리고 잘 와주셨다라고 네,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신뢰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 넣은 자기 자랑 장표고요. 네, 뭔가 본격적으로 아이템들을 막 소개드리기 앞서서 이 AI라는 거 안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틀어서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아이템들에는 많은 용어들이 나올 텐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면 좋을 법한 AI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단순하게도 생성형 AI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코드 등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생성형 AI이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넘어 창작하는 능력을 가진 AI라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생성은 대표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GPT 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있고요. 뭐 클로드 있고요. 이미지 생성에는 뭐 미드전이라던가 뭐 달이라던가 코드 생성에는 코파일럿, 큐디벨로퍼, 뭐 커서, 클로드 코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같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아마 LLM일 겁니다. 이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생성형 AI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특히 언어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게 오픈 AI에서 만드는 GPT가 있고요. 엔트로픽에서 만드는 클로드,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LLM이라는 거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통해서 꽤 많이 쓰실 거고요. 뭐 클로드 쓰시는 분들은 클로드 데스크탑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그냥 LLM을 가지고 채팅을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자, 이 질문을 첫 번째 보시면 오늘의 날씨는을 물어봤을 때 답변은 실시간 날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LLM이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시간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고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손흥민의 현재 소속팀을 물어봤을 때 지식기준일이 2025년 1월 말로 나오면서 이적을 했음에도 옛날 소속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그냥 썼을 때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지식을 학습해 놓은 것 안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시간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거나 하는 케이스에서는 얘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펑션 콜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펑션 콜링은 LLM이 단순하게 자기가 지식 가지고 있는 걸로 답하는 것 말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이 외부 도구를 호출해달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하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LLM한테 저희가 호출을 할 때 내가 근데 너가 쓸 수 있는 A라는 도구를 갖고 있어, B라는 도구를 갖고 있어 라고 그 도구들의 명세서를 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LLM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이거 내 지식 말고 도구를 쓰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자가 판단을 한 뒤에 그러면 너 이 도구에 이 인자값을 넣어서 그 데이터를 나한테 다시 줘. 그럼 내가 응답에 내가 생각할 때 참고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펑션 컬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가 있다면 뭐 LLM이 알 수 없는 최신 정보, 날씨나 주식 가격 이런 걸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LLM한테 같이 전달을 주면 뭐 아까 같이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하면 실제 주식의 값을 가져오는 API를 호출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LLM이 정보를 가져와 응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뭐 외부 시스템 연동할 때도 많이 씁니다. 뭐 이메일을 발송해야 된다던가. 아시다시피 LLM은 텍스트로 답하는 것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답하는 것 이외에 뭔가 기능을 붙이고 싶을 때 역시 펑션 컬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야 된다던가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수행할 수도 있죠. 이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를 직접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LLM이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어떤 인자 넣어서 그 데이터 나한테 다시 좀 줄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M으로부터 받은 요청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요. 특이한 점이 좀 하나 있다면 이 스테이트리스라고 해서 모든 도구의 요청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알려준 다음에 그 주가를 기반으로 뭐 분석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매번 그 연속적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도구를 다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요청은 이전 요청의 맥락을 기억하지 않는 독립적인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회성 작업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펑션 콜링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뭔가 도구를 만드실 때. 근데 이 펑션 콜링에 좀 단점이 있는데요. 코드 안 보셔도 됩니다. 코드 안 보셔도 되고요. 왼쪽은 그 오픈 AI 쪽 GPT에서 우리 API 쓸 때 펑션 콜링으로 너가 도구를 쓰고 싶으면 이런 규격으로 코드를 짜 하고 주는 샘플 코드고요. 요거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에서 펑션 콜링은 이렇게 짜 라고 주는 거고요.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 클로드고요. 클로드도 펑션 콜링 짜려면 이렇게 짜 라고 하는데 그 규격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션 콜링 방식으로 제미나이를 쓰고 있었다면 만약에 이거 제미나이보다 클로드가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바꾸고 싶으면 코드를 다시 짜야 돼요. 호출하는 메서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뭐 그렇다고 다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니지만 펑션 콜링이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MCP입니다. 아마 MCP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LLM과 이제 뭐 외부 도구가 서로 통신하는 방식을 표준화한 규약일 뿐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펑션 콜링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이 도구를 좀 쓸 때 서로 이용하기 편하게 공유할 수 있게 좀 이거 표준을 정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MCP고, 처음에는 이제 오픈 AI와 제미나이가 크게 MCP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 MCP에 대한 뭔가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GPT나 제미나이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MCP를 좀 쓸 수 있게 지금 호환성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요성은 펑션 콜링의 단점 극복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마다 펑션 콜링을 구현하는 방식과 코드가 달라서 다 구현을 별도로 해야 되니 이게 너무 불편해서 도구를 MCP 표준에 맞춰서 한 번만 만들면 MCP를 지원하는 모든 AI와 AI 모델과 호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MCP가 굉장히 편리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펑션 콜링이 스테이트리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 서울 날씨를 알려줄래? 그러면 맑습니다. 이렇게 딱 한 번 API로 호출을 합니다. 근데 늘 매번 모든 요청이 일회성일 수는 없습니다. A를 호출했다, B를 호출했다, C를 호출했다, 여러 가지 도구를 계속 호출하면서 호출한 결과를 또 인자로 넣고 인자로 넣고 인자로 넣고가 많이 필요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펑션 콜링으로 구현을 하면 A를 호출한 결과를 다시 프롬프트에 컨텍스트로 넣어주고 B 호출한 결과를 또 프롬프트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MCP 같은 경우에는 stateful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MC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MCP 서버와 연결을 할 때 세션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세션이라는 걸 맺으면 그 MCP 서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과 이 세션을 매핑을 해서 이 사용자, 이 세션이 A라는 도구를 호출했었네? 그럼 나중에 B라는 도구를 호출하고자 할 때 A 도구 호출한 결과가 필요하면 그때 응답 줬던 걸 가져와서 쓰면 되겠다 라는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펑션 콜링이 매번 컨텍스트를 넣어야 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MCP를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요즘이야 다 C타입으로 통일이 됐지만 옛날에 뭐 5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USB 미니, USB 3.0, 뭐 8핀, 뭐 16핀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단말기가 다르면 충전기를 다 다른 걸 들고 다니거나 뭐 어댑터를 바꿔 다니거나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게 펑션 콜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다 USB-C로 다 통일이 됐죠. 이 MCP를 USB-C 타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다 MCP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MCP 자체는 그저 프로토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제대로 된 단어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 MCP 호스트와 MCP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MCP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MCP 호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AI 모델과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로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뭐 커서나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나 이런 친구들, 이 MCP 호스트가 되고요. 이 MCP 클라이언트는요. 호스트 내부에 내장되어서 AI 모델의 요청을 MCP 표준 메시지로 뭐 번역해가지고 서버로 전송하는 통신 담당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드 데스크탑 같은 거 쓰시면 MCP를 그냥 설정 하나 넣으면 데스크탑이 자동으로 읽어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때 클로드 데스크탑은 MCP 호스트고 이 클로드 데스크탑 안에는 MCP를 뭐 어떤 설정을 읽어와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연결해주는 클라이언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CP 서버인데요. 실제로 요청을 받고 실제 작업들, 뭐 파일 읽기, API 호출 등 수행하고 그 상태를 기억하는 외부 도구.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MCP로 무엇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MCP 서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사진으로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 타입이 MCP였죠.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탑이나 뭐 커서 이런 게 MCP 호스트,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MCP 클라이언트고요. MCP 서버는 실제 기능들, 뭐 슬랙이나 지메일이나 캘린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AI 에이전트인데요. 이 AI 에이전트라는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는데 진짜 에이전트가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요 에이전트라고 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LM에 한번 엔터 쳐서 받는 단순 응답을 넘어서 LLM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하고요. 이 계획 실행에 또 필요한 도구를 사용을 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도구 기반의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가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추론합니다. 부족하면 다음에 뭘 해야지? 괜찮으면 응답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 추론을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루프, 반복하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한 번쯤 써보셨다면 클로드 코드한테 분명 프롬프트를 주실 겁니다. 뭐 해줘. 그러면 뭐 띵킹 뜨면서 막 안에서 막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그게 에이전트 루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프롬프트를 목표로서 이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답변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 세우고 추론하고 평가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클로드 코드 같은 애들, 커서 같은 애들을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아마존 Q 있고요. 제미나이 CLI, 클로드 코드, 커서. 근데 여기 나온 게 유독 개발 관련한 AI 에이전트를 제가 좀 예시로 많이 들었는데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꼭 개발에 관련해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에이전트의 뭐 루프 과정이나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구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시는 예시로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의가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이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앞에서 용어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졸리시겠지만 용어 정의를 했고요. 이번 주제가 AI 시대의 서비스 보안 담당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럼 서비스 보안 담당자가 여기서 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비스 보안 담당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서비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되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회사별로 이 서비스 보안 담당자가 맡은 업무의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릴 제 업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우한 형제들 기반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 뭐 그림이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거나 갖고 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OWASP 탑 10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순위가 있고요. 뭐 밑에는 아큐네틱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적 취약점 분석 스캐너 도구가 있고요. 소나큐브라는 정적 취약점 도구가 있고요. 밑에 CIS 벤치마크라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모아놓고 이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취약점을 찾는 업무입니다. 취약점 진단하고 모의 해킹하고 해서 개발자분들한테 이 코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고쳐주세요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 도구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제가 수동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취약점을 찾고 조치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마냥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인프라 자체에 대한 것도 취약점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 CIS 벤치마크라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내 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인프라 취약점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하는데요. 뭐 왼쪽 하단에 있는 건 제가 막 그린 건데 뭐 크게 아키텍처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왼쪽 상단에 디펜던시 트랙과 이제 우측 상단에 CDX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테리얼즈라고 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쓰시는지를 명세하는 명세서입니다. 저거를 가지고 SBAM 기반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쓰시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옛날 라이브러리네, 취약점이 있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BAM 기반의 공개된 취약점을 관리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내부 침투라고 하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을 당하면 이제 인프라 레벨에서 어디까지 뭔가 횡적 이동이라고 하죠.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 영향도가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영향도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부 침투 역시도 업무로 하고 있고요. 또 데브세옵스라고 되게 큰 범위의 단어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개발자분들은 운영 배포가 굉장히 쉽죠.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운영 배포하고 이게 되게 빨라요. 근데 이거를 매번 저희가 그거 돌 때마다 수동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데브옵스 안에 보안을 섞어 넣어서 개발자분들이 주기적으로 배포하시고 상시로 배포하시는 상황에서도 보안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작업들을 제가 데브섹옵스라고 적어놨고요.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디테일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제가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취약점 찾는 거, 취약점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취약점이 발견돼서 공격 당한 건 그 뒤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이런 쪽이고, 저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업무를 하겠죠. 라이브러리를 보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이 예방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는 그냥 예방이 아니라 AI와 이 예방이라는 포커스를 합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제가 포인트를 두 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보안이 있습니다. AI 활용 자체에 대한 보안이 뭐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건 키사 보안 공지고요. 커서 제품 보안 업데이트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원격 코드가 실행이 돼서 감염될 수 있는 케이스가 최근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취약점도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 보시면 설정에 잘 가서 보시면 클로드 개선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두시면 그 입력하신 게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는 내부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학습에 쓰일 수 있잖아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도커 쪽에서 올렸던 MCP 호러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공개되어 있는 MCP 서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썼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망 공격에 당했다. 즉 개발자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심어졌습니다. MCP 서버에. 그래서 사용하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했는데 공격당한 케이스를 도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었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안, 즉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활용하는 AI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커서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두 번째로 사내 정보나 기밀 정보나 개인 정보 같은 학습에 쓰이면 안 되는 정보들이 학습에 쓰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 세 번째로는 MCP 서버처럼 이제 내가 안 만들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MCP 서버가 악성이라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큰 문제점으로 잡았고요. 사실 대응 방안을 글로 쓰면 별거 없습니다. AI 서비스 자체의 취약점, 솔직히 저희가 커서를 막 취약점 진단을 계속 해가지고 제로데이가 나오지 않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취약점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패치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패치를 사용자한테 패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상적으로는 EDR이나 NAC, NAC이나 MDM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설치된 패키지들을 관리를 하면서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 한다던가 알람을 띄운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내 정보를 이용한 모델 학습 우려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정책을 중앙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해서 임직원들이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그냥 중앙에서 이거 학습에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함으로써 저희가 우려하고 있던 학습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지울 수 있고요. 또는 MDM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클로드나 이런 AI 도구들 설정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 파일들을 강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정을 바꾸지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LLM으로 호출을 할 때 가드레일이라는 걸 거치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WS 베드락을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락 가드레일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요거는 LLM에게, 모델에게 제가 요청을 하기 전에 제 입력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좀 이상해 싶은 것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허들이 가드레일이고요. 이걸 직접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AWS 측에서는 AWS 베드락 가드레일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클로드 API를 막 직접 쓰거나 이러면 저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중앙에서 막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개인 계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 AWS를 쓰시면 AWS 베드락 API를 이용을 해서 클로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쓰시면 중간에 가드레일을 붙여서 사용자가 LLM을 통해서 이상한 요청을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얘기겠죠. 실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100%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성 MCP 서버로 인한 침해 사고는 MCP 서버 자체를 중앙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CP 서버 자체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걸 쓰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주셨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보안인데요. AI를 활용하는 보안이라고 하면 보안 쪽에서 AI를 쓰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GitHub 쪽에서 이제 SAST라고 하죠. Static Analysis라고 코드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를 뭐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낸 것도 있고요. 요거는 해커원이라고 그 실제로 취약점을 찾는 분들이 약간 부업 느낌으로 취약점을 찾고 제보해서 돈을 버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흔히 버그바운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엑스바우라는 친구가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제 AI 에이전트였던 거죠.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그래서 요걸로 엑스바우라는 친구들이 홍보한 것도 있고요. 또 아마존 Q 있죠. 여러분들 Q 쓰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는 뭐를 알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제가 굳이 콘솔에 들어가거나 API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 트레일에 이러한 이벤트가 몇 시쯤 있는지 확인해서 얘랑 비슷한 뭐 클라우드워치 로그나 S3에 들어가 있는 로그를 찾아서 줘. 이게 조금만 프롬프트가 디테일하면 저희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막 할 필요가 없이 Q가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완벽하게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AST with AI 에이전트, DAST with AI 에이전트, 아니면 AWS IAM 애널리시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Q한테 IAM 정책 하나 던져주고 얘 조금 정책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왜 위험한지 다 설명해주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 다 어느 정도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걸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AI 보안을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법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융 서비스에 좀 발을 하나라도 담그고 계시면 금감원의 제지를 받고요. 이 법을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드래그된 부분을 보시면 연 1회 이상 취약점 진단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6개월에 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홈페이지를 제외한 하나는 뭐냐?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버 아니면 DB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가이드 주고 이거 다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라고 하거든요. 뭐 법은 정금법을 보여드렸는데 항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보여드려야 돼서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자금융 쪽도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주는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항목을 보시면 특히나 보안 장비랑 네트워크 장비 그 서버 쪽은요. 쉘 스크립트 같은 거 돌려서 한 80% 정도는 자동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장비랑 네트워크 장비는요. 특히 보안 장비는 자동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뭐 관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관리자가 IP 주소를 뭐 막아놔가지고 얘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느냐, 막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각 장비 담당자랑 미팅 일정 잡고 인터뷰 진행하고 해서 인터뷰 종료하고 점검 완료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요거를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정보보호 전문기업한테 위탁해서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점검 대상이 최소 100개가 넘는다면 저희가 써야 할 리소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점검이 잘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실질적인 인프라의 보안성 향상인데 너무 많으니까 아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보안성 향상이라는 목표조차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게 이 AI를 그럼 이용을 해서 인터뷰 자동화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번에 만들어 둔 구성도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스트림릿으로 구성을 했고요. 패스트 API로 백엔드 구성, 랭체인과 랭그래프로 제가 제 자신만의 AI 에이전트, 루프 에이전트를 만들어 뒀고요. 토큰 사용량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을 위해서 랭스미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랭체인에서는 AWS 베드락으로 호출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체크리스트와 가이드 있죠. 그 가이드를 S3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뒤에 이거를 AWS에서 제공하는 레그, 흔히 이제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벡터DB 형태로 저장을 해서 AI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항목 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심사해야 되고 이 체크리스트가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인지 확인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인터뷰해. 너가 생각했을 때 명확하게 양호하다면 그 양호한 이유를 로우 데이터에 넣고, 애매하다면 담당자한테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양호, 취약, NA 세 개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 라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요걸 이제 랭체인과 랭그래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직접 구현을 했고요. 뭐 뒤에 하이쿠와 소넷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간간히 뭐 딥한 추론을 할 때는 소넷 정도의 모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추론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자연어를 입력을 했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걸 입력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데는 굳이 소넷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쿠도 같이 사용을 하는 로직이고요. 네,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담당자 확인이랑 자산 선택을 채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점검 체크리스트 조회를 먼저 DB에서 하고요. 이 DB에서 갖고 온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레그, 놀리지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AWS에선 이 놀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평가할 질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애매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놀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계속 추가 질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평가 마무리하고 DB의 점검 결과를 저장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정리하고 공유해주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네트워크 장비랑 보안 장비 진단 이렇게 있는데, 보안 장비 진단에 대해서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이 담당자 이름을 토대로 이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리스팅합니다. 리스팅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어떤 자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거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르게 되고요. 그 뒤에 안내 메시지하고 시작을 누르면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 항목부터 36개 항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검 내용과 질문을 주고 담당자의 응답을 검토합니다. 근데 백업은 하고 있어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죠. 답변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 1회 하고 있어요 했지만 또 부족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많은 답변을 줬더라면 이렇게 안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번 부족하게 계속 답변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로 디테일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항목의 평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만들어둔 서비스이고요. 네,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인터뷰를 어찌 보면 병렬로 진행할 수 있죠. 담당자분들 다 뿌려놓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웹이다 보니까 하시다가 이걸 세션만 닫지 않으시면 유지되거든요. 유지된 상태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하시면 되겠죠.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AI가 원체 까다로우니까 계속 질문을 넣어서 어찌 보면 대충 하던 답변조차도 조금은 더 디테일해질 수 있겠죠. 그런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리소스는 90% 이상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LLM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더 해서 속도 개선을 한다던가, 지금은 배속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에 따른 평가 우회 케이스가 존재하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자산 하나당 인터뷰를 하나씩 진행하는데 자산이 이중화되어 있다거나 설정이 동일할 경우에는 인터뷰 한 번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중 자산 선택 기능을 개발을 함으로써 좀 담당자분들의 인터뷰에 필요한 리소스를 좀 줄여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MCP 호러 스토리 요거 보여드렸었는데, 이 악성 MCP 서버로 인한 침해 사고 발생을 하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MCP 서버 보안성 검토하거나 MCP 서버를 중앙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저는 MCP 서버 보안성 검토를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일일이 코드를 다 봐야 되나?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MCP 서버 코드를 보시면 막 쉘 커맨드 실행하는 도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 쪽 취약점을 보고를 할 때 이게 MCP 서버에서 원했던 기능이냐, 그냥 쉘 커맨드 쓸 수 있게 내가 만든 거야, 취약점이 아니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MCP 서버라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이 MCP 서버 악성 여부 탐지기인데, 코드의 취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용하고자 하는 MCP 서버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코드를 잡아냅니다.
그게 취약한 행동이 아닐지어도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 잡아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멜시어스 MCP 서버는 분석하면 위험이 나오면서 뭐 안에 상세 내용이 나오고요. AWS 랩스 MCP를 넣으면 NA가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줄여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내려주고요. 실제로 MCP AWS MCP에 디테일한 MCP 서버를 넣어주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주고요. 뭐 이런 식인데요. 아키텍처는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스트림리 썼고요. 뒤에 패스트 API가 있고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동작시키지는 않습니다. 순수 LLM API 호출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고 LLM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입력빅 검증을 합니다. 뭐 MCP 서버 GitHub URL 같은 거 입력을 하면 그 MCP 서버를 제가 받아와서 2단계에서 클론해가지고 3단계에서 리드미 같은 걸 찾습니다. 리드미가 있으면 리드미를 기반으로 목적을 분석하는데 없으면 내부적으로 돌면서 MD 파일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다면 그 뒤에는 이 언어가 그 프로젝트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MCP 패턴을 탐색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툴, MCP.tool, 패스트 MCP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고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언어별 패턴들을 넣어놓고 요걸 기반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코드들을 리스팅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파일들에 한정해서 악성 코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클로드 API를 호출을 해서 하나씩 내용을 던져주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 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안전, 위험, NA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상세 분석 내용과 근거 코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 MCP 서버가 있는데 요건 안전한 사실 MCP 서버죠. 근데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공급망 공격에 성공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bad behavior라는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되게 딥하게. 사용자들이 이거 MCP 서버 쓸 때 코드를 하나하나 보지 않죠. 그리고 이번엔 뭐가 머지 리퀘스트 됐지? 이러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조용히 이렇게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GitHub 서버를 돌리면 안전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제 거를 이용을 해서 공급망 공격에 당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주소를 넣으면 이 위험하다고 나오면서 어디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때 이 행동은 뭔가 막 코드상으로 취약하진 않은데 얘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행동이야 라는 내용을 응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선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것도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볍게 준비를 했고요. 네, 조금씩 스킵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소스 코드인데요. 제가 이 GitHub MCP 서버를 제 레파시토리로 포크한 거고요. 포크한 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원래는 없는 코드입니다. 원래는 없는 코드인데 제가 포크한 저거에 이제 공급망 공격처럼 실제 함수를 넣어본 거죠. bad behavior라는 걸 넣고 얘를 가지고 MCP 서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돌려달라고. 그럼 이 친구가 코드가 조금 크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리면 이제 위험하다고 나오면서 핵심 요약 나오고 그 밑에 상세 분석 내용 나오면서 제가 아까 숨겨놓은 bad behavior를 확인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가 공개된 MCP 서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찌 보면 보안성을 자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은 코드를 날로 던져주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다른 펑션을 또 호출하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짜놓으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T를 활용을 해서 연결된 코드에 대해서 테인트 트래킹을 할 수 있게 에이전트화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다수 코드를 상관 분석할 수 있게 수정한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설명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MCP 또 똑같은 사례죠. 두 번째 대응 가이드인데 중앙 관리 시스템 운영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MCP 게이트웨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미국에서 진행이 된 AWS 리인포스라는 보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AWS 측에서 MCP 게이트웨이라는 걸 우리가 오픈소스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템으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내 해커톤을 할 때 저희가 그럼 이 MCP 게이트웨이 이용을 해서 진짜 MCP 서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해커톤 때 만들었는데, 네, 수상까지 해서 요것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고요. 아키텍처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커톤 때 이런 아키텍처를 한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프론트엔드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GCP를 썼기 때문에 조금 아키텍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API 있고 랭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랭체인과 저는 랭그래프를 직접 에이전트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커톤 당시에는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루프하는 과정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용을 해서 자가 판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사실 아키텍처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순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MCP 서버를 챗봇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나 이런 거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챗봇이 우리 너 쓰기 전에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라 티켓 발행할 거야. 이때 필요한 게 어떠어떠한 정보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라 티켓 이런 거 다 받으면 그 뒤에 MCP 서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게 앞에서 보여드린 MCP 그 체커를 백엔드 API를 열어두고 그 친구를 이용을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악성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요. 악성이 아니라면 등록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MCP 서버를 본인이 로컬에서 돌리거나 서버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따로 직접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요걸 이제 도커 형태로 돌려주는데, 간혹 어떤 MCP 서버는 컨테이너라이즈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UVX로 돌려, 아니면 Node.js로 돌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LLM을 이용을 해서 만약 도커 파일이 없다면 내부 시스템 읽고 도커 파일화해서 도커 파일 만든 뒤에 빌드, 실행까지 하게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커로 MCP 서버가 동작하도록 샌드박스화를 시켜놨고요. 마지막으로 MCP 게이트웨이에 등록을 함으로써 사용자는 반드시 저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MCP 서버를 쓸 수 있게 허드를 걸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가 네, 먼저 챗봇이 나오고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쓰고자 하는 MCP 서버나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럼 지라 티켓 발행할 거니까 뭐 그런 거 달라, 정보 달라, 막 이런 거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제 MCP 체커가 지금 동작을 하면서 악성 여부를 검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MCP 체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앞에서 보여드려서. 자, MCP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MCP 게이트웨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때 해커톤 당시에는 옥타와 키클록이라는 로그인 체계를 붙여서 구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MCP 서버 리스트를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저 MCP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MCP 서버를 쓰려면 저희 MCP 게이트웨이 회원 가입해서 JWT 토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한에 따라서 그 MCP 서버를 쓸 수 있는 구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자동화된 플로우로 지라 티켓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한 게 저 MCP 서버인데, 저 MCP 서버가 컨테이너로 올라가서 제 MCP 게이트웨이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저기를 호출을 하면 본인이 원했던 MCP 서버를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고요. 네, 기대 효과로는 MCP 서버의 보안성 확보 당연히 가능하고요. 중앙 관리를 통해서 공급망 공격 발생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다만 해커톤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랭체인 에이전트에서 랭그래프를 이용한 자체 제가 만드는 에이전트로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또 GCP로 만들었다 보니까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공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AI 시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한다 그래서 AI를 공부를 안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이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만 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뿐입니다. 저희는 시야를 넓히고 이 파도를 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직은 이 AI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불필요한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들부터 하나씩 한번 AI를 이용을 해서 내 불필요한 리소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녹아들 거고 실력도 느실 거고 시야도 넓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